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옥입니다. 저는 대가야 정체성과 천손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요, 문제제기는요, 대가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체성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있는가를 살필 예정인데요. 저는 이제 건국 신화를 통해서 살필 겁니다. 그래서 고령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우리는 건국 신화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해석의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가야 건국 신화를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건국 신화는 허구다라고 하는데 이제 역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가의 정체성은 천손 사상인데 이 천손 사상을 어떻게 기억으로 만들어서 전승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가야 건국 신화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최초의 성리정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리정전은 그러니까 그 리정이라고 하는 신라의 승려분이 그다음에 순웅 승려분하고 순웅하고 같이 이제 당나라에 가게 되죠. 당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꿈에 양나라 보지왕이 나타나가지고 해인사를 지어라라고 해서 와서 해인사를 짓게 되는 배경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전승되고 있는 대가야 신화를 같이 수록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야산신 정경모주는 천신 이비가지에 감흥하여 대가의 왕 내질주와 금강국의 왕 내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흥에서 난 거죠. 그래서 감흥신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흥신화는 민족의 어떤 영웅이나 인물들이 어떤 신성한 기운이나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응답해서 태어난 이야기, 인물 이야기를 가지고 감흥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흥신화는 우리 동이족의 대표적인 어떤 신화의 형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염제, 황제는 우리 그 사기 번역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그때 당시에 사마천이 쓴 당시의 학자들도 다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계보가 확실히 염제와 황제는 동이족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으신 책이 여기 이덕일 교수님 계시죠? 사기 2000년의 비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의 신화는요 이제 그 감흥신화이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감흥신화의 염제의 어머니가 임사잖아요. 임사가 하영의 들판을 거니다가 신농의 머리에 감흥이 돼요. 그래가지고 염제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어머니는 부보죠. 부보가 기들판을 거니다가 큰 번개가 무지개를 감싸는 걸 보고서 또 황제를 낳습니다. 이렇게 감흥신화를 만드는 거는요. 그 시조의 이대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흥신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 표준 영정인데 여기 정경 모주이시죠. 그래서 정경모주는 천신인 이비가지에 감흥을 해가지고 이진아시험과 수료함을 낳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한 뿌리 누가 형인지 아오인지는 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대가야 여기에서는 이진아신왕이 형이라고 하고 또 저기 가락국계는 김수로 왕이 형이라고 하지만 형인지 아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뿌리에서 같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락국계도 똑같이 가락국계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한 뿌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채치오는 이 글을 대가야에 대한 글을 쓰면서 기록을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가락국의 액 기록의 6 아래 전설과 더불어서 모두 화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써주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채치온이 누군가요? 굉장히 유학자잖아요. 유학자는 저기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령난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는 것, 이건 허황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또 써놓은 거죠.
사실은 써놨지만 그렇게 평가를 했었던 건데요. 백승홍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촌이 중국 고전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그래서 그 풍부한 학식으로 수로왕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2년에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대가야가 건국신화가 가짜다, 허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허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리전전에 이렇게 나오죠. 대가야국 올강태자는 정견의 13세 손인데 아버지는 인해왕으로 신라에 구원하여 이찬 이집의 딸을 맞이하여 태자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라 봉기 법흥왕조 구조에 보면은요, 3월에 가야국의 왕이 사실을 보는 혼인을 청함으로 왕이 이찬 비조 부의 누이를 보냈다. 그러니까 누이냐 딸이냐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이 기록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일본석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라 왕은 신라 왕의 딸을 맞아야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서기도 그렇고 신라 봉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리정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최치원이 해인사에 들어온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등 동국 여지신남에 이래요. 배경으로는 고려가 흥할 거고 그 다음에 신라가 망할 거다. 신라가 좀 점점 더 기울어진다라고 하고 고려가 흥할 거다라고 하는데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해인사에 숨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해인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구빈문학대계도 최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참 정승들이 그렇게 정사를 안 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해인사에 왔다. 그러니까 구빈문학대계는 전승 2부에서 2부로 전승되어 있지만 특히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과장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치원이 해인사에 와가지고 성리정전을 쓰면서 해인사에 대한 그 배경과 그 다음에 가야산에 있는 그 이런 대가에 대한 역사 같은 것들을 채록하거나 기록을 봐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허구가 아님을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따 이것도 이제 문화기억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묘라는 게 있는데 여긴 정경천황의 사당이 해인사 안에서 민간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기를 대가야 앙우 정견이 죽자 산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자 산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경모지에 대해서 이 강단사학자들은 무조건 산신이다, 즉 허구다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자의 천신 이비가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모계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는 건지 인식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이족 신화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아버지는 하늘이거나 이름만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성들만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모계사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신으로 전승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빈문학 대계나 이렇게 보면은요, 산신의 능력은 뭐냐면 민중들의 간절한 바람을 소원성취해주는 사람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산신이 되어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민중들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어떤 수호의 염원을 담아서 산신으로 전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허구가 아니라 정경모지가 산신되었다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봤는데요. 그러면 대가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건국신화는 건국할 당시의 주체들과 그들의 어떤 정체성들을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감흥됐다 했으니까 하늘의 자손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알로도 나와요. 알로도 전승되는데 이 이야기는 좀 비교적 늦은 2005년에 체록되긴 해요. 그런데 장길이 암각하에서 근처의 마을 암터마을에 신화가 전해오는데 어떤 거냐면 가야산 산신과 하늘신이 감흥해서 두 개의 알을 낳았다. 그 알이 가야산 계곡을 따라 하천을 내려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령의 알태에서 껍질을 벗고 나와 대가의 시조 이진아시왕이 되고 다른 하나는 낙동강을 따라서 김해로 흘러가 금간
과야의 수로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문신화에다가 난생신화이다. 그러니까 알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알토 암각가야대 근처에서 내려온 말도 뭐냐면 하늘신과 산신이 교합하여 알을 낳았으므로 알토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김할지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 석탈의 전에 보면 석탈의 본기에 보면은 그 게림의 숲에서 닭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니까 호공을 시켜서 너 거기 가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나무 위에 개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괴가 있어서 내려서 열어보니까 뭐예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김할지다라고 해요. 자, 나무는 우리가 하늘과 소통한다. 하늘의 사달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주수라고 하고요. 금관은 하나의 이게 그 알처럼 알의 변형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김할지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왔지만 그러니까 어디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우주수가 있고 금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알 수 있지만 여기 고령에서는 김할지의 출자가 여기 대가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요, 어느 날 금빛 찰나란 뽕이 알토에 날아왔어요. 그러고서는 날아가서 알 하나를 놓고 훌쩍 날아갔는데 아무도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져가지고 이 알이 둥둥둥 떠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저기까지 갔죠. 낙동 하루까지 김해에 가가지고 도착해서 신라를 건국한 김할지가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난생신화는 우리가 학자들이 전부 다 난생신화는 동이족의 신화다라고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좀 그 제가 사기라든가 1차 사기를 1차 자료를 통해서 번박하게 그린 글인데요. 여긴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베트남까지 가 있죠. 베트남의 건국 신화가 우리 고구려 건국 신화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쯤에 보면은 서국이 있는데 주나라 시대에 서국이 있는데 이 서국의 서원왕도 베트남 신화입니다. 그래서 요 난생 신화를 베트남이 아니라 난생 신화입니다. 그래서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전부 다 동이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상징이 나타난다면 그 상징이야말로 역사의 핵심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반복된 상징을 분석한다면 역사적인 것들을 사건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상징이란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징은 좀 어렵죠. 그런데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개념이나 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머릿속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신화가 바로 그러한 그 천손사상이나 숭배사상을 나타내는데 알로 표현을 한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알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천손사상이나 숭배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난생신화가 어떻게 우리가 천손사상을 나타내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에 해가 있죠. 하늘에 한가운데 해가 있기 때문에 해는 니꼬르 하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비법으로서 하늘 전체를 태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태양은 혼자 못 날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검정새가 있죠. 이 검은새가 실어 날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해를 지고 나르는 새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아까 이제 산해경 말씀하셨는데 산해경은 인문지리서죠. 그리고 신화집이기도 합니다. 이 신화가 언제 어느 때 신화집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학자들은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그때 생겼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초나라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동이족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양고기에 부목이 있는데 한 개의 해가 막 도착하자 한 개의 해가 막 떠오르면서 모든 해가 까맣게 실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새에 대해서 곽박이 주석을 답니다. 곽박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명한 그리고 박학다시간 학자예요. 학자이자 시인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료들을 가지고
그 산해경에다가 주석을 달았는데 여기다 뭐냐면 세 발 달린 까마귀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조고죠. 삼조고는 우리 고구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렇게 새가 다 태양은 혼자 못 떠오르기 때문에 새가 날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앙소문화톡인데요. 여기에 태양 속에 삼조고가 들어있죠. 그다음 여기는 허무두에서 나온 조그만 상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태양 있죠? 태양 있고 새가 양쪽으로 새가 날개로 지고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상징을 쓰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과 관계 있죠. 우리는 기억이 굉장히 용량도 그다음에 한정돼 있지만 시간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죠. 기억은 어제 뭐 했는지도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 때문에 상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은 굉장히 삶에 중요하다고 새기는 것들만 어떤 표현물 속에다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넣기 때문에 이 상징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징은 종족의 기억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과거의 관계까지 나타낸다. 그러니까 상징이 같으면 과거 신석기 시대도 같은 우리 민족의 뿌리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이 어떤 상징을 쓰느냐, 우리가 어떤 상징을 쓰고 그 민족이 아주 신석기 때나 그런 어떠한 상징을 썼다면 그 상징만 같다라면 바로 그 민족이 우리 선조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그 아레골날이라고 그 문화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만 생물학적으로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도 DNA가 있다. 그 DNA가 뭐다? 이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 문화적인 상징이 계승되는 걸 가지고 종족문화 유전자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알이 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대가야는 자기네들이 그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체성과 역사를 어떻게 전승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억은 시간과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존하게 한 매체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야기, 말 이게 전부 다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만들죠. 어떠한 조형물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하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기억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역사도 전승하고 기억도 문화도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체성 작업을 이런 이야기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문화 기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문화적 기억에 대한 정의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문화학자인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르트만과 보리스 우스페킨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상속할 수 없는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떠오르신 생각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생각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데 그거를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할 수 없는 기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상속하냐? 바로 말로. 내가 말하고 아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조형물 내고 제의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소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교조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교집합적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신체 밖에 개인과 문화는 이 양자는 신체 밖의 저장 매체 이야기라든가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적 행위의 도움으로 그들의 기억을 유기적으로 엮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 기억에 대한 예로 하나 볼게요. 우리가 단군 신화 보면은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옥녀랑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단군 신화가 전해집니다. 그거와 똑같은 게 어디냐면 저게 내몽고에 있는 여신묘예요. 여신묘 우아랑에 있는 여신묘인데 여기 보시면 여신묘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가 새가 하늘과 동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곰발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천선족과 곰부족이 결합된 부족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제단만 만들어 놓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지내면서 우리 할머니가 어땠는데 저땠는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억들, 역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전승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적 기억의 A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천 천황의 사당 해인사의 안에 있다. 그 안에 전하기를 대가야국 앙우 정견이 죽자 산신되었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묘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만들어 놓고 말았을까? 제사 지내고 얘기를 했겠죠. 기렸겠죠. 그럼 이것 또한 문화적 기억이 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알터도 마찬가지. 아까 그랬잖아요. 알터 산신과 이비가지와 그 다음에 그 정경모주가 그 저기 천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알을 난 터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어린아이 그 흙방울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흙방울인데 가야의 가락국기의 내용을 그대로 가야 건국신화를 그대로 여기다가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이게 지금 5, 6세기 때 나온 4세기 말 5세기 때 나왔다는 흙방울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 흙방울 가지고 아이가 그냥 장난감으로 놀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네 역사를 다시 어떻게 했겠어요? 전승하고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몸으로 체험하고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자기의 천손 사상, 나는 하늘에서 왔어라고 하는 사상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놀이로 전승하고 있었다는 걸, 문화적인 걸로. 그러면 우리가 대자에 대해서 대왕 이게 지금 24년 3월달에 올해에 그 대가야 궁성지에서 발굴 및 정비 사업이 하면서 이게 해자에서 대왕 토기가 나왔어요. 이 대왕 토기가 나왔는데 이 대왕 토기에 대해서 백승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를 홍보한 앙한테 이 대왕자를 주더라. 또는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권을 하거나 크게 왕권을 확립한 앙한테 이걸 주더라. 그런데 자기가 살펴보니 이 일본의 사례가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이 대왕자는 불교의 이 대왕자는 불교를 홍보한 앙으로 의미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은 없으니 대가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 이웃의 용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 등에 보면은 여기서 얘기죠. 영락태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 시호가 어떻게 나와요? 태종 무열왕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태종이라는 시호는 강력한 통치력을 보인 왕의 형태한테 태자를 쓰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남제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락국제. 가락국은 사만의 종이다. 건원 원년에 479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도량이 넓은 이가 비로소 등극하여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지양이 대가야인지 금강가양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 하지양이 대가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도량이 넓은 이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외교적 수완에 대한 평가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내 정세는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했잖아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백제하고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연합을 했어요.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들의 힘의 균형을 그들의 힘의 그 사이에 그 균형을 갖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 균형의 힘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교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군사력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국제적인 정세에도 굉장히 빨리 대응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이 나라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송나라한테 그 조공을 바쳤잖아요. 조공을 했잖아요. 조공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유송이 소도송이 순제로부터 선양을 받는 그 형식을 취해가지고 제나라를 만드는데 이 제나라를 세울 때 바로 하지양이 가가지고 그 사실을 보내서 조공으로서 애교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것이다. 그래서 남제를 이용해서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 도량이 단지 그런 불교를 널리 홍보하는 앙의 의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앙의 강력한 그 권력을 상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위험을 크게 떨친 앙이나 강력한 통치력을 보인 왕의 의미로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컴퓨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기가 다운이 안 돼서 저기가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데 있죠. 이게 지금 저기서 2층에서 찍었어요. 이게 원자 으뜸 원자입니다. 으뜸 원자이고 옆에서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천자가 있다라는, 내가 으뜸이다, 내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왕자가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건국신화는 실제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야의 건국신화는 가몽신화이자 난생신화인데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역사나 이 정체성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흙방울이라든가 아까 대왕 대자라든가 천자라든가 또는 원자라든가 이런 문화적 기억들을 만들어서 전승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